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위스 전투기가 전쟁이 나도 마음대로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면 미국 허락 없이 이 전투기를 띄울 수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에 스위스 국방부 회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계약서 속 작은 각주 하나였습니다. 조건 변경 가능, 고정가라던 계약은 거짓이었고 정비와 통제 권한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 전투기요? 검증도 안 된 기체 아닙니까? 미국 방산 컨설턴트는 비웃었고 유럽 업계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스위스 국방부가 단 하나의 계산표를 공개하자 유럽 전역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한국 전투기가 압도적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유럽 방산 판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전쟁이 나면 스위스는 미국 허락 없이 이 전투기를 띄울 수 있습니까? 베른 국방부 기자회견장에 던져진 이 질문 하나가 회의실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장관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답할 수 없었죠. 그 침묵이 곧 외신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중립국 스위스의 전력 주권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사흘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베른 국방부 지하 회의실. 마르틴 호프만은 F-35 도입 사업 점검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47세, 스위스 연방 국방민방위 체육부 전력유지 예산통제 특별자문관. 그는 숫자로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죠. 20년 넘게 국방 예산을 다뤄온 그에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고정가 계약 완료, 성능 검증 통과, 도입 일정 순조. 총 36개 항목에 녹색 체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 12명의 실무진 모두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프만의 손가락은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계약 조건 항목 옆에 붙은 작은 각주 하나. 국제안보 환경 변화 시 조정 가능. 겨우 9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호프만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고정가라던 계약이 고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실무 책임자가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표준 조항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호프만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표준 조항이라는 말은 모두가 쓰는 문구라는 뜻이었습니다. 동시에 언제든 발동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주변 동료들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호프만은 각주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사무실에서 호프만은 과거 FA-18 도입 문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1996년 계약서. 표지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스위스가 전투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시했던 원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전시에도 자국손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성능보다 유지였습니다. 통제보다 주권이었습니다. 계약서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완전한 기술 이전, 독자 정비 능력 확보, 제3국 의존도 최소화. 그런데 F-35 계약서에는 그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통합 지원 체계, 글로벌 정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중앙 관리라는 표현들이 가득했습니다. 듣기에는 좋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 손으로는 못 고친다는 뜻이었습니다. 호프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른의 야경이 고요했습니다. 알프스 너머로 희미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각주 하나가 모든 전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이던 스위스 공군 전력의 이미지가 미세하게 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켰습니다. 진짜 위기는 조용히 시작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프만은 공군 정비사령부를 찾아갔습니다. 베른 외곽의 낡은 건물. 여기가 스위스 공군의 심장이었습니다.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에서 다시 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루카스 바우만이었습니다. 54세, 공군 정비사령부 전력유지 국장.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전투기를 만지고 고치고 띄워온 사람이었죠.
그의 사무실은 기술 매뉴얼과 정비 기록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FA-18 정비 인증서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호프만, 무슨 일이야? 바우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호프만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각주를 가리켰습니다. 이 조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우만은 안경을 고쳐 쓰고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호프만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바우만은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1990년대 FA-18 도입 당시 내부 검토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는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FA-18을 선택한 이유를 아나? 바우만이 물었습니다. 호프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능 때문이 아니었어. 우리 손으로 고칠 수 있었기 때문이야. 엔진 교체, 항전 장비 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모두 스위스 땅에서 할 수 있었지. 전쟁이 나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었어. 그는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 친 문장이 있었습니다. 전투기의 진짜 가치는 전시 운용 가능 시간으로 측정된다. 호프만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바우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F-35는 달라.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관리해. 핵심 부품은 미국에서 와. 정비 매뉴얼조차 우리 마음대로 볼 수 없어. 성능은 최고지. 하지만 전쟁 나면? 바우만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호프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끝에 FA-18 한 대가 정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30년 된 기체였지만 여전히 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 정비사들이 직접 고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사려는 겁니까? 호프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바우만은 보고서를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투기가 아니야. 계약서를 사는 거지. 그날 호프만은 사무실로 돌아와 과거 문서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FA-18 도입 당시 기준, F-5 퇴역 검토 보고서, 전시 대비 정비 시뮬레이션 결과. 모든 문서에는 같은 원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능보다 유지, 통제보다 주권. 스위스는 중립국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편도 들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전투기를 다른 나라 허락 없이 띄울 수 없다면 그게 과연 스위스 전투기일까요? 호프만은 계산기를 다시 켰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원칙을 계산할 차례였습니다. 사흘 뒤 호프만은 바우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야 해. 보여줄 게 있어. 호프만은 서류 가방을 들고 정비사령부로 향했습니다. 바우만의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노크하자 안에서 자물쇠 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바우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걸 봐. 책상 위에 놓인 건 시뮬레이션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는 전시 정비 능력 평가 -F-35 시나리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석 달 전이었습니다. 호프만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붉은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유럽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됩니다. 스위스는 중립을 지키지만 주변국들은 긴급 상황에 들어갑니다. 이탈리아의 F-35 정비 허브가 군사작전으로 접근 제한됩니다. 독일의 부품 공급망이 우선순위 재배치로 지연됩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버가 보안 문제로 일부 국가 접속을 차단합니다. 그 상황에서 스위스 공군은 어떻게 될까요? 보고서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1주차 출격률 85%, 2주차 72%, 3주차 51%, 4주차 39%. 한 달이 지나면 스위스 공군의 절반이 땅에 묶입니다. 부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칠 권한이 없어서였습니다. 호프만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없이 작전 가능한 기간 최대 90일. 그 이후엔 시스템 보안 경고로 일부 무장 사용이 제한됩니다. 전투기는 날 수 있지만 싸울 수는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왜 공개 안 됐습니까? 호프만이 물었습니다. 바우만은 의자에 깊이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위에서 묻었어.
비현실적 시나리오라고. 과도한 가정이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을 봐. 부품 공급망 붕괴, 정비 허브 접근 제한, 소프트웨어 통제. 다 현실이 됐어. 호프만은 보고서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모든 각주까지 확인하며 읽었습니다. 시뮬레이션 방법론은 탄탄했습니다. 가정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 상황은 더 나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FA-18은요? 호프만이 물었습니다. 바우만은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같은 시나리오, 다른 기체. FA-18의 전시 출격률 그래프였습니다. 1주차 90%, 2주차 87%, 3주차 84%, 4주차 81%. 한 달이 지나도 8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스위스 땅에서 고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능은 F-35가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은 정반대였습니다. 호프만은 보고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보고서 제가 써도 됩니까? 바우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누군가는 해야 해. 호프만은 정비사령부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을 지킬 전투기가 땅에 묶인다면 그 하늘은 과연 안전할까요? 그는 사무실로 돌아가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숫자를 지우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2주 뒤 국방부 정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베른 시내 프레스센터. 평소엔 조용한 행사였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 훈련 일정, 장비 도입 진행 상황. 기자들도 대부분 형식적으로 질문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뒷줄에 앉은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 매체 소속이었습니다. 장관은 그를 가리켰습니다. 기자는 천천히 일어서며 질문했습니다. 장관님, F-35 도입 계약과 관련해 여쭙겠습니다. 전쟁이 발생할 경우 스위스는 미국의 승인 없이 이 전투기를 작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까?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장관은 참모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참모가 귓속말로 뭔가 말했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위스는 모든 군사 장비를 주권에 따라 운용합니다. F-35 역시 스위스 공군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습니다. 대답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한은 어떻습니까? 정비 부품 공급은 누가 통제합니까? 전시 상황에서 이 권한들이 보장됩니까?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참모가 다시 귓속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회견장 분위기가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장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구체적 계약 내용은 보안 사항입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중립성과 주권은 어떤 계약에서도 우선됩니다. 대답은 회피였습니다. 그리고 회피는 곧 의혹이 되었습니다. 기자는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회견은 1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평소보다 20분이나 짧았습니다. 그날 저녁 외신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스위스, F-35 주권 논란. 회피, 중립국의 전투기, 누가 통제하나, 스위스 국방부 작전권 질문에 답변 거부. 조용히 진행되던 F-35 도입 사업이 갑자기 유럽 전체의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호프만은 뉴스를 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우만이었습니다. 봤나? 터졌어. 바우만의 목소리엔 긴장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호프만은 화면 속 장관의 표정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날 국방부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 주권 문제 없음, 일부 언론의 과장 보도. 하지만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키웠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의회 국방위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공개 브리핑 요청, 계약서 원문 검토 요구, 전문가 청문회 일정 조율. 조용했던 도입 사업이 정치 이슈로 번졌습니다. 호프만은 알았습니다. 이제 숫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정치가 개입하면 진실은 흐려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묻혔던 질문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호프만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바우만에게 받은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에게 보여줄 준비를 하면서 읽었습니다. 질문 하나가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답을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실. 긴 타원형 테이블 양쪽에 의원들과 국방부 실무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는 팽팽했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F-35 도입 사업의 현 상황을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입장을 듣겠습니다. 국방부 조달국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준비된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성능 검증도 완료됐습니다. 예산도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과장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의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장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통합 지원 체계로 운영됩니다. 모든 F-35 운용국이 같은 시스템을 씁니다.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스위스가 독자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국장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대답이 늦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호프만은 뒷줄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문관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발언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방 안에는 준비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바우만의 시뮬레이션 보고서, 30년 운용비용 재계산표, FA-18과의 비교 분석. 숫자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찬성 측은 이미 결정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계약 파기는 국가 신뢰도 하락이라고 했습니다. 대안도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 측은 조건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주권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양측 모두 감정적이었습니다. 숫자는 없었습니다. 호프만은 답답했습니다. 이건 정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위원장이 호프만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문관, 의견이 있나? 호프만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산표 한 장이었습니다. 양쪽에 F-35와 FA-18의 30년 비용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표를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까? 호프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군 정비사령부 검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은 표를 들고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위원장이 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도입 비용은 F-35가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운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부품 비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해외 정비 수수료 모두 더하면 FA-18보다 40% 이상 비쌌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대안은 뭡니까? 호프만은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두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비교 계산표였습니다. F-35, FA-18 그리고 세 번째 옵션 KF-21. 한국에서 개발 중인 전투기였습니다. 성능 홍보는 없었습니다. 화려한 브로셔도 없었습니다. 오직 숫자만 있었습니다. 30년 운용 비용, 시간당 비행 비용, 정비 인력 구조, 출격률 예측. 이게 뭡니까? 조달국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섞였습니다. 호프만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비교 가능한 대안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표를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으니까요. 위원장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2주 내 추가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F-35뿐 아니라 모든 옵션을 포함해서요. 호프만은 자리로 돌아오며 바우만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 답하는 싸움. 호프만은 그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프만의 사무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3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F-35, FA-18 수명 연장, 그리고 KF-21, 2주 안에 완벽한 비교 보고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 추측이 아닌 계산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호프만은 먼저 비교 기준을 정했습니다. 도입 비용, 30년 운용 비용, 전시 출격률, 정비 독립성, 기술 이전 범위 5가지 항목이었습니다. 모든 전투기를 같은 잣대로 제야했습니다. 공정한 비교의 시작이었습니다. F-35 자료는 충분했습니다. 제조사 자료, 운용국 보고서,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숫자마다 각주가 달려 있었습니다. 조건부, 예상치, 변동 가능. 확정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FA-18 수명 연장안은 명확했습니다. 30년 데이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노후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KF-21이었습니다. 개발 중인 기체였습니다. 실전 배치도 안 됐습니다. 운용 데이터가 거의 없었습니다. 호프만은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기술 자료 요청이었습니다. 사흘 뒤 답변이 왔습니다. 직접 만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취리히의 한 호텔 라운지. 호프만은 한국연구위원을 만났습니다. 김도현 42세. 한국항공방산 수출전략연구위원이었습니다. 전직 공군 시험평가 장교 출신이었죠. 그는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화려한 홍보 자료는 없었습니다. 오직 기술 문서와 계산표만 있었습니다. 스위스가 원하는 게 뭔지 압니다. 김도현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성능 자랑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 이걸 보십시오. 첫 페이지는 모듈형 항전 구조도였습니다. 레이더, 전자전 장비, 통신 시스템. 모두 독립 모듈이었습니다. 고장나면 해당 모듈만 교체하면 됐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비 시간은 13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엔진 국산화 로드맵이었습니다. 현재는 미국 엔진을 씁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 한국산 엔진이 들어갑니다. 기술 이전도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소프트웨어 구조였습니다. 핵심 보안 부분만 암호화됐습니다. 나머지는 운용국이 직접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호프만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질문했습니다. 김도현은 모든 질문에 숫자로 답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시험 데이터로 답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미팅이었습니다. 호프만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스위스입니까? 김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입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는 나라죠. 그런 나라가 다른 나라 허락받아 전투기 띄운다. 그건 중립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호프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성능이 아닌 철학으로 설명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도현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30년 운용 비용 계산표였습니다. 유럽 기준으로 재계산한 표였습니다. 숫자는 F-35보다 35% 낮았습니다. FA-18 수명 연장보다는 10% 높았지만 성능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스텔스는 선택입니다. 유지와 통제는 필수입니다. 김도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호프만은 그 문장을 메모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비교할 준비가 됐다는 걸. 같은 기준, 같은 잣대, 다른 답.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호프만은 김도현과 함께 베른의 국방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중립적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측 자료를 제3자가 확인해야 신뢰도가 생겼습니다. 연구소장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전투기요? 유럽에서 검증된 적 있습니까? 김도현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검증은 숫자로 하는 겁니다. 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 화면은 KF-21의 비행 시험 데이터였습니다. 4,000시간 이상의 누적 비행, 초음속 돌파, 고기동 테스트, 무장 투하 시험. 모든 결과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화려한 영상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래프와 수치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정비 기록이었습니다. 평균 정비 시간, 부품 교체 주기, 시스템 안정성. 모두 유럽 기준으로 환산된 수치였습니다. 연구소 분석관들이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도현은 모든 질문에 즉답했습니다. 애매한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는 건 정확히 답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은 출격률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스위스와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해외 정비 허브 차단, 부품 공급 지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단. 같은 위기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KF-21의 출격률은 4주 뒤에도 75%를 유지했습니다. 모듈형 구조와 정비 독립성 덕분이었습니다. 분석관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 수치 실제로 검증됐습니까?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공군 자체 평가입니다. 한반도는 유사시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독자 정비를 전제로 설계했습니다. 연구소장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회의가 아니라 흥미였습니다. 그는 호프만을 바라봤습니다. 이 자료 신뢰할 만합니다. 호프만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비교 보고서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호프만과 김도현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김도현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한국을 모릅니다. 망산 강국이라고 생각 안 하죠. 하지만 우리는 7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언제 고립될지 모르니까요. 호프만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수출합니까? 자국용만 만들면 되잖습니까? 김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혼자서는 못 버팁니다. 같은 고민하는 나라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스위스도 그렇잖습니까? 중립이지만 고립은 아니죠. 호프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언어로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성능 자랑이 아니라 생존 전략을 논하는 대화였습니다. 김도현이 마지막 자료를 건넸습니다. 이건 폴란드 공군 평가서입니다. 그들도 같은 고민했습니다. F-35 vs KF-21. 결론은 둘 다 샀습니다. 역할이 다르니까요. 호프만은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폴란드의 계산 방식이 흥미로웠습니다. 첫 파도는 F-35로 맞고 지속전은 KF-21로 버틴다. 성능과 지속성의 조합이었습니다. 스위스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김도현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호프만은 사무실로 돌아와 비교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세 가지 옵션이 명확했습니다. F-35 단독, FA-18 연장, 그리고 혼합 전력. 숫자는 새로운 가능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호프만의 계산표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공유됐습니다. 북유럽 방산 담당자, 동유럽 공군 기획관, 발트 3국 국방 자문관. 이메일 참조란에 이름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핀란드 국방부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이 계산표 우리도 써도 됩니까? 호프만은 허락했습니다. 계산 방법론을 공유했습니다. 일주일 뒤 핀란드판 비교표가 돌아왔습니다.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성능만으론 부족하다.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전시에 해외 정비 허브를 쓸 수 없었습니다. 독자 정비가 생존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KF-21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계산표는 새로운 관점을 줬습니다. 30년 총비용 비교, 전시 출격률 시뮬레이션, 정비 독립성 지표. 폴란드 국방부는 이 방법론을 자국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루마니아, 체코, 불가리아. 동유럽 국가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같았습니다. NATO 회원국이지만 신뢰는 별개였습니다. 유사시 미국이 정말 도와줄까? 부품을 제때 보내줄까? 소프트웨어 권한을 넘겨줄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플랜 B가 필요했습니다. 유럽 방산 전문 매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방식의 전투기 평가, 새로운 기준, 지속 가능성, 스텔스가 전부가 아니다. 기사 제목들이었습니다. 호프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산표는 모두 같았습니다. 같은 방법론, 같은 기준, 다른 결론들. 미국 방산업계가 반응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유럽 담당이 베른을 방문했습니다. 에릭 콜린스, 59세. 글로벌 방산 컨설팅사 미주 총괄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F-35 계약의 실세였습니다. 호프만과의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베른신의 레스토랑. 콜린스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와인을 주문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호프만 계산표 잘 봤습니다. 흥미롭더군요. 호프만은 물만 마셨습니다. 콜린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용은 성능의 일부입니다. 통합 지원은 효율성입니다. 독자 정비? 그건 비용 증가입니다. 호프만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콜린스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정된 계산표였습니다. F-35의 장기 비용이 30% 낮아져 있었습니다. 호프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콜린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규모의 경제입니다. 전 세계가 같은 시스템을 씁니다. 비용은 분산됩니다. 호프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시엔 적용 안 됩니다. 모두가 동시에 부품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콜린스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호프만, 현실을 보십시오. 대안이 뭡니까? 한국 전투기? 검증도 안 된 기체를? 호프만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검증은 숫자가 합니다. 저는 숫자로 말합니다. 미팅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콜린스는 불편한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호프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른 거리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유럽 방산 시장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계산표 하나가 질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스텔스가 전부가 아니다. 이 문장이 유럽 전역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2주 뒤 호프만은 국방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8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3가지 옵션, 5가지 평가 기준, 30년 시뮬레이션 결과. 감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숫자만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비공개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내용은 새어나갔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F-35 단독 도입은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 대안 검토 필요.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스위스, F-35 재검토, 계약 수정 가능성, 한국 전투기 부상. 헤드라인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미팅 요청이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직접 나왔습니다. 대사관 회의실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겠습니다. 호프만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검토? 고정가 계약이 아니었나요? 대표가 계속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조를 조정합니다. 장기 유지 계약도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보안 환경이 변했습니다.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대표는 계산표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 비용 35% 증가. 해외 정비 수수료 조정. 부품 공급 우선순위 재배치 비용 추가. 모두 더하면 30년 총 비용이 25% 올랐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차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건 협상입니까? 통보입니까? 대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호프만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계산표는 가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현실이었습니다. 조정 가능이라던 각주가 발동된 겁니다. 미팅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차관은 서류를 들고 나가며 호프만에게 말했습니다. 보고서 정확했습니다. 호프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옳다는 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스위스는 이미 F-35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계약도 서명했습니다. 이제 비용이 오른다면? 예산 부족입니다. 전력 공백입니다. 아니면 다른 국방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호프만은 바우만을 만났습니다. 정비사령부 앞 카페였습니다. 바우만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미국 국방부 브리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방산 환경 변화, 계약 조건 현실화, 동맹국 이해 필요.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봤나? 시작됐어. 바우만이 말했습니다. 호프만은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쓴맛이었습니다. 바우만이 계속했습니다. 이제 뭐 할 건가?
호프만은 가방에서 수정된 계산표를 꺼냈습니다. 미국 측이 제시한 새 비용을 반영한 표였습니다. 숫자는 더 극명해졌습니다. F-35 단독은 예산 초과. FA-18 연장은 성능 부족.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혼합전력. 일부는 F-35, 나머지는 대안. 이걸 보고할 겁니다. 호프만이 대답했습니다. 바우만은 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하지 마. 같이 하자.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숫자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정치가 받아들일 차례였습니다. 호프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른의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기존 선택의 명분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답을 찾을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내부에서 왔습니다. 국방부 조달국장이 호프만을 불렀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보고서 철회하십시오. 호프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흔들면 국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동맹 관계도 악화됩니다. 호프만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예산 초과는 어떻게 합니까? 국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체 예산안이었습니다. 육군 장비 조달 연기, 해군 함정 도입 축소, 예비군 훈련 예산 삭감. 모두 F-35 비용 증가분을 메우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호프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전력 균형을 깹니다. 국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한국 전투기? 검증도 안 된 기체를? 호프만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증은 숫자가 합니다.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미팅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익명의 내부 문서가 돌았습니다. 호프만 보고서의 오류, 과장된 비용 추정, 편향된 분석. 작성자는 불명이었지만 출처는 뚜렷했습니다. F-35 추진 세력이었습니다. 외부 압박도 왔습니다. 미국 방산 컨설턴트 콜린스가 다시 베른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유럽 대표, 미 국방부 산업협력 담당관, NATO 방산협력 조정관. 3명이 함께 왔습니다. 회의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스위스 측은 차관과 호프만, 바우만만 참석했습니다. 콜린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위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F-35의 글로벌 통합 지원 체계, 규모의 경제 효과, 기술 발전 로드맵. 모두 장밋빛이었습니다. 숫자는 재조정돼 있었습니다. 30년 비용이 다시 낮아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낮췄습니까? 호프만이 물었습니다. 콜린스가 대답했습니다. 향후 양산 효과를 반영했습니다. 2030년대엔 더 저렴해집니다. 호프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가정입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로키드 마틴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스위스가 지금 철회하면 다른 나라들도 흔들립니다. 유럽 방산 협력에 균열이 갑니다.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스위스 책임이 아닙니다. NATO 조정관이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론 다릅니다. 동맹은 신뢰로 유지됩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기술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정치 압박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F-35를 포기하면 대가가 있다는 것. 호프만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없었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이 떠난 뒤 차관이 호프만에게 물었습니다.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호프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내부에서 고립됐습니다. 외부에선 협박받았습니다. 동료들은 거리를 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습니다. 호프만은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호프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를 지킬 전력을 두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호프만은 계산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지키는 건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호프만은 그 외로움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3주 뒤 최종 예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방부 기획예산실이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F-35 도입 사업 재정 영향 평가였습니다. 호프만은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예산이었습니다. 붉은 선이 F-35 총비용이었습니다. 파란 선이 가용 예산이었습니다. 2028년까지는 교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30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35년엔 격차가 30%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메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실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였습니다. 첫째, 다른 국방 예산 삭감. 둘째, 전체 국방비 증액. 셋째, F-35 도입 대수 축소. 첫 번째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최소한으로 짜여진 예산이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어느 것도 더 줄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도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승인할 리 없었습니다. 스위스 국민은 국방비 증액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세 번째뿐이었습니다. 36대 계약을 24대로 줄이는 것. 하지만 그럼 전력이 부족했습니다. 스위스 영공을 방어하기엔 24대로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실장이 결론을 말했습니다. 현 계약 조건으로는 사업 완수가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년 동안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국민투표도 통과했습니다. 계약도 서명했습니다. 이제 와서 불가능하다니.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대안은? 실장이 다른 표를 띄웠습니다. 혼합전력 시나리오였습니다. F-35 18대, KF-21 24대, 총 42대. 예산은 원안과 같았습니다. 전력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30년 운용 비용은 예산 범위 아니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측과 비공식 접촉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호프만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계산표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었습니다. F-35 단독은 예산 초과. FA-18 연장은 성능 부족. 혼합전력은 운용 복잡성 증가. 회의가 끝난 뒤 호프만은 바우만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바우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호프만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합니다. 바우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전투기는 없어. 지속 가능한 전략만 있을 뿐이지.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보였습니다. 스위스는 산으로 둘러싸인 나라였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독립을 지켜온 나라였습니다. 그 독립은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 현실적 전략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날 저녁 호프만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지속 가능한 공군 전력 구축 방안이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답은 나왔습니다. 성능과 비용, 독립과 협력, 균형을 찾은 답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투기의 진짜 성능은 전쟁 첫날이 아니라 전쟁 100일째에 증명된다. 그 문장은 바우만이 처음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이 스위스 국방 정책의 중심이 됐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날 밤 호프만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른의 야경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의 싸움이었습니다.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압박과 맞섰습니다. 동료들의 외면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옳은 답일까요? 혼합전력이 최선일까요? 아니면 타협이 산물일까요? 호프만은 서랍에서 처음 발견했던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각주. 국제안보 환경 변화 시 조정 가능.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문장 하나. 하지만 그 문장이 모든 전제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20년 넘게 국방 예산을 다뤘습니다. 숫자로 판단하는 게 직업이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계산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숫자 너머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종사들, 정비사들, 국민들. 그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문득 바우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성능은 뛰어나다. 하지만 우리가 고칠 수 없으면 그건 우리 전력이 아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최고 성능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동맹을 흔들 수 있을까요? 정치적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요? 호프만은 FA-18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였습니다. 30년 전 도입된 전투기. 여전히 날고 있었습니다. 스위스가 직접 고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능은 낡았지만 신뢰는 변함없었습니다. 그는 김도현의 말도 떠올렸습니다. 스텔스는 선택입니다. 유지와 통제는 필수입니다. 한국의 관점이었습니다. 고립될 수 있는 나라의 철학이었습니다. 스위스도 비슷했습니다. 중립국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호프만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전 메모했던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무기는 없다. 지속 가능성이 힘이다. 기준을 바꿔야 산다. 모두 이 3개월 동안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전투기의 진짜 성능은 전쟁 첫날이 아니라 전쟁 100일째에 증명된다. 이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시작이 아니라 꾸준한 지속. 압도적 성능이 아니라 안정적 운용. 이게 스위스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호프만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고독한 밤을 견뎌야 아침이 온다는 걸. 진실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지키면 결국 빛이 온다는 걸. 호프만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제출됐습니다. 이제 결정은 정치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호프만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주 뒤 스위스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베른 프레스센터는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왔습니다. 이번 발표가 유럽 방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펼쳤습니다. 스위스 연방 국방부는 공군 전력 현대화 사업을 재검토했습니다. 국제 안보 환경과 예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차관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2가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성능. 둘째, 지속 가능성.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30년 운용 비용 비교였습니다. F-35 단독, FA-18 연장, 혼합 전력. 3가지 시나리오였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혼합 전력이 가장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다층 전력 구조를 채택합니다. 고성능 전투기와 지속 가능 전투기의 조합입니다. 구체적 기종은 추가 협상 후 발표하겠습니다. 특정 기체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F-35와 KF-21이었습니다. 질의응답이 시작됐습니다. 기존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미국 측과 재협상 중입니다. 대수와 조건을 조정할 것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전투기 도입이 확정입니까? 차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옵션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기술평가 후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사실상 확정이었습니다. 숫자가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브리핑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파는 즉시 시작됐습니다. 유럽 방산 매체들이 속보를 냈습니다. 스위스, F-35 단독 포기, 한국 KF-21, 유럽 진출 신호탄, 지속 가능성, 새로운 기준. 헤드라인들이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반응했습니다. 핀란드가 비슷한 검토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는 KF-21 추가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은 조용했습니다. 공식 논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충격이었습니다. 스위스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상징적 의미는 컸습니다. 중립국이 미국 전투기를 재검토했다는 것, 다른 나라들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그날 오후 호프만은 바우만과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TV에서 브리핑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우만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해냈군. 호프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바우만이 물었습니다. 왜? 호프만이 대답했습니다. 숫자로 증명하는 건 끝났습니다. 이제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운용, 정비, 훈련. 모두 새로 짜야 합니다. 바우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결정은 시작이었습니다. 실행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잡혔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성능보다 지속 가능성. 이 원칙이 스위스 국방 정책의 중심이 됐습니다. 호프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른거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조용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호프만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뒤 파리에서 유럽 방산 포럼이 열렸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유럽 각국 국방 관계자, 방산업체, 연구소가 모였습니다. 주제는 미래 전력의 조건이었습니다. 호프만도 참석했습니다. 스위스 대표단의 일원이었습니다. 개막 세션에서 독일 국방연구소장이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지속 가능한 전력 개념이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나온 건 스위스 사례였습니다. 스위스의 결정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성능 중심에서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이제 유럽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화면에 계산표가 떴습니다. 30년 운용 비용, 전시 출격률, 정비 독립성. 호프만이 만든 기준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준이 유럽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여러 나라 관계자들이 호프만에게 다가왔습니다. 핀란드, 체코, 루마니아, 그리스.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계산 방법론을 공유해 줄 수 있습니까? 호프만은 모두에게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숫자는 공유돼야 했습니다. 각국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정치가 아닌 현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폴란드 공군 참모차장이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혼합전력의 운용 경험이었습니다. 폴란드는 F-35와 KF-21을 함께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발표는 솔직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두 기체는 다릅니다. 정비 체계도 다릅니다. 훈련도 따로 해야 합니다.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예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참모차장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F-35는 첫 타격용입니다. KF-21은 지속 전용입니다. 역할이 명확하면 혼합 전력은 장점이 됩니다. 화면에 출격률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단일 기종 운용국과 혼합 전력 운용국의 비교였습니다. 30일 이상 장기전 시나리오에선 혼합 전력이 우수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리셉션에서 호프만은 김도현을 다시 만났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김도현은 이제 한국방산 수출대표단 수석이었습니다. 그는 와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위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호프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계산뿐입니다. 문을 연 건 숫자입니다. 김도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숫자로 말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두 사람은 포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유럽 각국 관계자들이 한국 부스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KF-21 모형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숫자가 증명했으니까요. 포럼 마지막 날 폐막 세션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방산 협력의 미래였습니다. 패널 토론이었습니다. 호프만도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호프만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성능 경쟁에서 지속 가능성 경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투기가 아니라 가장 오래 싸울 수 있는 전투기를 찾는 시대입니다. 관객들이 박수쳤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호프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파리의 저녁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베른을 떠올렸습니다. 조용한 도시. 하지만 그 조용한 도시에서 시작된 변화가 유럽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계산표 하나가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유럽 계산표 중심에 올랐습니다. 조용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1년 뒤 베른 국방부. 호프만은 다시 지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자리였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군 전력 현대화 사업 1차 평가서였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F-35 18대 계약 완료. KF-21 24대 계약 진행 중. 통합 운용체계 구축 시작. 정비 인력 교육 일정 확정.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산도 범위 안이었습니다. 호프만은 1년 전 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각주. 국제 안보 환경 변화 시 조정 가능. 이 문장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작은 문장 하나. 하지만 그 문장이 스위스 국방 정책을 바꿨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바우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새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비체계 구축 진행 보고서였습니다. 맞나? 순조롭게 가고 있어. 바우만이 말했습니다. 호프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KF-21 정비 교범이 독일어로 번역됐습니다. 스위스 정비사들이 한국에서 훈련받고 돌아왔습니다. 부품 공급망도 확정됐습니다. 유럽 내 허브가 체코에 생겼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 호프만이 말했습니다. 바우만이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나? 호프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른 하늘이 맑았습니다. FA-18 한대가 훈련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날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스위스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전투기들이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호프만이 대답했습니다. 바우만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1년 전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호프만은 유럽 방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핀란드가 KF-21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체코가 비슷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가 혼합전력 방안을 연구 중이었습니다. 스위스가 연문으로 다른 나라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럽 방산의 새로운 기준, 지속 가능성. 부제는 스위스 모델이 바꾼 시장이었습니다. 기사는 호프만의 계산 방법론을 설명했습니다. 30년 관점, 전시 출격률, 정비 독립성. 이제 이 기준들이 유럽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호프만은 기사를 출력해서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옆엔 1년 전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시작과 결과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이제 각주는 더 이상 숨겨진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변화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저녁 무렵 호프만은 김도현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핀란드 계약 성사. 스위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호프만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계산이 증명했을 뿐입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베른의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호프만은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숫자와 씨름했던 날들. 하지만 그 숫자들이 결국 길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전투기의 진짜 성능은 전쟁 첫날이 아니라 전쟁 100일째에 증명된다. 1년 전 썼던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그 문장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곧 힘이라는 것. 유럽이 그 진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호프만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유럽의 계산표 한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등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자리였습니다. 숫자가 증명한 자리였습니다. 호프만은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베른의 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유럽 방산 시장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